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사과하고 검찰, 경찰과 합동수사TF를 구성해 2차 피해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손을 맞잡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이 집단 최면에 걸렸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태현 측은 작은 딸과 모친을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요구하며 오열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스노든 사태 이후에도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7% 올랐습니다. 4월 기준 상승률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0.4% 상승해 4월보다 그 폭이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만 떼서 보면 오름폭이 더 큽니다. 지난달 기준 0.48%에 달합니다. 역시 4월보다 상승률이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사 공급대책 발표 뒤 2달 연속 줄어들던 상승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됐습니다. 4월 재보선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정부의 기대 빗나간 겁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세금 부담이 늘기 전에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신호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7,500여 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400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5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른바 버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내년 대선까지 앞둔 상황, 앞으로 집값 추이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세금과 제도를 신윤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로 뜁니다. 서울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2주택자는 3억 원, 3주택자 이상은 3억 5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5천만 원 이상씩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주택 보유 기간이 짧다면 양도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집이 1억 오른다 해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로 7,5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거래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돼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각종 세금을 더 낼 것을 우려해 전셋값이나 월세를 미리 올리거나 매물을 아예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민간 아파트 전세 물건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매겨지는 보유세가 작년보다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는 데다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오릅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누가 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가격 상위 2%를 제안했는데 정부 여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결론 낼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자 법원 경매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5.9%로 집계됐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계산한 수치를 말하는데 115.9%는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합동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유족은 피해 직후에 군에 신고했지만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한 군 검찰, 군사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됐고 국방부 점사단의 검찰단의 이 수사 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2차 가해 등 전반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공군 참모 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인데 공군 측은 공군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유가족 지원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건과 사망사건, 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합동수사 전환에 따라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재차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명명백백하게 또 엄정하게 강력하게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번 정리해보죠. 희생자의 유족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이 충남 서산 공군부대 A 중사는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에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2달여 동안 청원 휴가를 갔으며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때 즉각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가동하는 대신에 이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이루어졌고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서 설득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 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게시 하루 만에 1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이 여성, 그녀가 당첨된 복권은 일반적인 복권은 아니고요. 미국 오하이오주가 내건 백신 복권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을 주는 백신 복권의 첫 당첨자가 된 겁니다. 백신 복권을 도입한 덕분에 접종자는 33%가 늘었다고 하네요.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주에서는 소 한 마리를 경품으로 내걸었고요. 접종률이 아직 20%에 미치지 못한 홍콩에서는 이른바 경품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15억 원이 넘는 신축 아파트가 경품으로 등장한 겁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통 큰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늘부터 1차 접종만 마쳐도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경로당 등의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관악기 강습이나 노래 교실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요양병원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프로축구 FC 안양의 경기를 무료로 직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내놨고요. 전라남도도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 혹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영화관 업계도 나섰습니다. 1차 접종만 받았더라도 동반한 1인까지 관람료를 절반 이상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한 달간 진행이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만큼 당장의 손해는 감수해서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처럼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선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이런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전문가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기도 광주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 오늘 대면 면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면회가 이뤄지는 3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대비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방호복까지 입은 채 올라와 봤는데요. 오늘 이곳 면회실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면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면회자가 2차 접종을 마쳤을 경우 이렇게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에는 50대 딸이 80대 어머니를 찾아올 예정인데요. 앞서 오전 9시에 첫 대면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어르신이 1년 반 만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반가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울해하시거나 좀 많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진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나 다른 문제들도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접촉 면회가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처럼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여럿 제시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번까지 접종을 마친 경우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의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어서 백신 수급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더나와 얀센 등 국내 도입 백신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가지 백신 종류를 갖추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을 우리 군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건데요. 만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얀센 잔여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도착이 하루 늦춰진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도
인천공항을 통해 오늘 오후 들어옵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4천만 회분 중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분량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87만 9천 회분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추가 출하됐습니다.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579만 1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11.3%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물량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정부는 애초 상반기 기존 목표를 넘어 1,400만 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요양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7명이 식사를 한 전라북도 단속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재난과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래 연습장을 통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서울시가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 노래 연습장의 모든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는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총무과 의전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 감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국민들께서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았던 우리 경제도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1년 넘게 대면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직접 가족의 손을 잡고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얀센 백신 101만여 회분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는데요.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흘 연속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지금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 오니까 바이러스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건 연구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야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 밀도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또 백신도 일정 부분 접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맞물려서 해외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400명, 500명대로 약간 정체 상태에서 감소하는 추세고요. 하지만 일부 이런 뭐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시설이나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이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코에서 바이러스 양이 더 많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새로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서도 좀 조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좋지 않은 지표가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이 45%를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행 접촉자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리고 그만큼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감염이 사실은 거의 일반적인 감염의 한 5배가 높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지금 45%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현장 오디오를 듣고 교수님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은 6월 1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차 접종에 집중함과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2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사회필수 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이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즉 6월 7일부터 예방접종센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41만 3천 명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 1차 접종은 38만 6천 명으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11.3%인 총 579만 2천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치셨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53만 명의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률은 70%를 넘어서 7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사전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접종해 주신 덕분입니다. 사전 예약을 하신 어르신들은 접종일이 되면 예약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얀센 백신 예방접종 예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64만 6천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입 백신은 한 바이얼당 5명분으로 예약 인원은 100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배송 물량과 예약 인원을 확인하여 100만 명분 배송에 맞춰서 예약 종료가 확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며 총 4천만 회분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은 오늘 안동 공장에서 출고되어 708만 3천 회분이 공급되었습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도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총 440만 회분이 공급되며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의 집단 발생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분석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후에 집단 발생이 있었던 요양원, 요양병원 4개 기관이고 이 중 2개 기관은 영국형 변이가 발생한 기관입니다. 1차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형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감염 효과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4개 시설의 평균 예방 효과는 90%였습니다. 변이가 없었던 2개 기관에서의 효과는 각각 92.7%와 81.3%였으며 영국형 변이가 있었던 2개 기관의 효과는 각각 96.8%와 91.9%였습니다. 이는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의미 있는 백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석은 단기간 내에 비교적 좀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발생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예방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시설 집단 감염 관련 사례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총 46건으로 2,22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 유흥주점 관련 사례의 경우에 5월 18일 유흥주점의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타 유흥지점과 노래방 등 총 15개 시설로 전파되었고 이용자와 종사자 등 17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에게도 추가 전파되어 전체 발생 인원은 239명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유흥주점 관련 사례도 이와 유사합니다.
5월 21일 유흥주점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인근 유흥주점 등 모두 7개 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27명이 감염되었으며 가족 및 지인에게 전파되어 총 4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폐, 밀집된 공원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그리고 유증상자분들은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에 국가명으로 사용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의 그리스 알파벳을 활용한 명칭 사용을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당분간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명칭과 함께 그리스 알파벳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향후 단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된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의 분석 목표치인 5%보다 3배가량 많은 14.9%의 유전자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일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분석 결과 총 202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알파형인 영국형 변이가 170건으로 가장 많고 베타형인 남아공 변이가 8건, 델타형인 인도 변이가 24건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202명 중 34명은 해외 유입 사례, 168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가 30건, 전북 25건, 울산 21건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1,59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1,317건, 남아공 변이가 133건, 브라질 변이가 11건, 인도 변이가 13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인도의 재외국민 입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3차례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2,171분이 입국하셨으며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 단계에서 총 65명이 확진되셨습니다. 이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6명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즉 MIS-C 국내 5번째 사례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2020년 4월 이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 사례로서 코로나19 감염 후 수주 후에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이번 5번째 사례는 8세 남아로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발열, 설사,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4월 21일 의료기관 입원 후 4월 26일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22일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부합사례로 판정하였습니다. 방역정책 관련 매월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향은 지난달 61.4%에서 이번 달 69.2%로 높아졌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며 주변에도 접종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방접종 받기가 망설여지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85.1%인데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예방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그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비교적 드문 편이지만 그 전파율도 매우 낮아서 가족과 주변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순서가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접종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은 함께할 때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역도를 높여가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그리고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 또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안전한 예방접종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0시부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접종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30살 이상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대원 등이 대상인데 오후 1시 기준 접종 예약률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후 1시 기준 64만 6천여 명이 예약 완료됐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는데 총 100만 명분 정도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열기가 좀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만 명 분량인데 300만 명 이상이 사실은 대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적으로 예약이 들어간 것 같고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뉴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엿들었을 때 저희 회사 PD들도 많이 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만큼 접종을 꺼리던 분위기가 많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고 네. 또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라는 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임상 연구가 시행이 될 때 미국뿐 아니라 남아공과 브라질의 변이에서 임상 연구가 시행이 돼서 남아공과 브라질에도 50에서 60% 가까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젊은 층에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맞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얀센 백신에 대한 설명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 어떤 백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고요. 얀센은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이용한 벡터 바이러스입니다. 영상에서 보관이 3개월 가까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는 66.3%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 희귀혈전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얀센은 100만 명의 정도 접종을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 나타나는 걸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0만 명 중에 1명으로 해외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귀혈전 빈도는 좀 낮지만 미국에서도 대부분 30대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한 40세 이상 최소한 50세 미만에서 조금 더 이상에서 조금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 접종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부작용이 대부분 접종 후 2주에 길게는 4주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한 번만 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반면에도 지속 효과가 비교적 짧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 자체가 늦게 3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효과 지속 기간이 아직 완전히 나온 게 아니고요. 모더나 화이자는 지금 6개월 가까이 이상은 이게 항체 효과가 유지가 되고 도리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얀센이나 다른 백신들도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얀센 백신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분석이 있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그러니까 여러 혜택들도 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들이 그 백신 접종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회 접종만으로도 우리가 면회도 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1회 접종만으로도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보호자분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한 점도 많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그래픽 조금 전에 거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입소자나 면회객 중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 그러니까 내가 백신에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네. 둘 중에 한 명만 백신 접종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감염됐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좀 더 이런 그 대면 면회 규정을 좀 더 강화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형 시설이나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80% 가까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만일에 대면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오는 보호자는 2회 완료를 하셔야 되고 또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양쪽이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만나는 게 좋겠지만 이러한 아주 피치 못하는 경우라면은 보호자분이 완벽히 접종을 하고 KF 마스크를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정리를 하면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명만 접종을 해도 일단 대면 면회는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면회를 가시는 가족분들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외에 또 1차 접종 14일 후보다는 4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14일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되기 네. 시작합니다. 그러면 2주 때보다는 당연히 4주 때가 항체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2회 접종, 그리고 얀센은 1회 접종 2주죠. 완전히 완료한 후가 훨씬 항체 효과는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에서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파 감염은 사실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RNA 백신을 접종을 했더니 10,000명 정도가 돌파 감염이 발생했고 빈도는 0.01%고요. 그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 정도가 돌파 감염이 생기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취약계층에서는 사망을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을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백신 접종이 완벽히 돼서 거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역 수칙은 꼭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돌파 감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돌파 감염의 비율이 그 독감이나 다른 기존의 백신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독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독감은 보통 예방률이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성인들, 어르신들을 보면 독감 백신 맞고 독감 많이 걸리시거든요. 네. 하지만 독감은 우리가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도 있고 치유가 잘 되고 전염력이 코로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이 코로나19는 그 돌파 감염 사례는 극히 적지만 전염력이 공기 중 감염이라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1차 접종을 하고 2주 이후부터는 야외에서 노마스크도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실제 접종을 한 분인지 아닌 분인지 가려내기가 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야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야외 등산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는 이제 노마스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혹시 모임을 위해서 노마스크로 10시 이후에 이렇게 모였을 때 1회 접종자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1회 접종 자체가 항체 형성 자체도 효과가 좀 낮은 면도 있지만 변이에 좀 취약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발생 빈도는 극히 낮지만 그래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아마 방역 당국에서 밝힌 내용인데 희귀혈전증과 관련해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30대 이제 취약계층의 종사자분이시고요. 접종 후 한 10일 정도 지나서 두통이 발생을 했고 결국 진단을 받았고 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을 접종한 후에 오는 희귀혈전은 뇌정맥동 혈전이나 복강혈전처럼 보통 혈전은 그쪽에 잘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은 심부정맥혈전이나 폐색전증이 많이 생기는데 희귀한 곳에 생기는 희귀혈전이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헤파린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진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희귀혈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래픽이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국내 사례는 외국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네,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1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런데 국내는 보면 지금 100만 명 중에 0.3건이라서 굉장히 극소하게 나온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일부에서 사례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접종하신 분들께서는 항상 2주에서 4주까지는 증상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또 추가로 새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5번째 사례는 8세 남아다라는 얘기까지만 있었습니다. 일단 네. 지금 추가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화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코로나19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학생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증상에 따라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은 굉장히 경증으로 앓고 무증상이 많지만 이런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고 국내 사례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좀 질문을 추가로 좀 더 드릴게요. 일단 지금 앞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5번째 사례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사례까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사례까지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됐고 사망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말 그대로 여러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사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처음에는 관계를 확인을 못했다가 여러 명의 이제 확진자들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역에서 2주 이상 지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19로 확진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연관이 있구나. 특히 가족들 감염이 있는 경우에 많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는 초기에 코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여러 기관, 특히 소화기 계통에 증상이라든지 심장계통, 그다음에 혈액학계통 이런 쪽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 군데 염증 증후군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보고 초기에는 우리가 가와사키처럼 이런 증상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증상은 아니고 특히 나이가 지금 우리가 8세인데 보통 중환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가 8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번째 사례가 나온 거고요. 연관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료진의 실수로 10대 청소년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이 예방률 100%가 나왔고 접종 허가가 미국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희귀혈전 사례 때문에 임상 연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소년에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1회 접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만 이 어린 나이, 특히 청소년들 젊은 층에는 이 희귀혈전이 면역 반응과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잘 좀 확인을 해야 한 달 정도까지는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후에 그 특별한 이상 증세를 안 보이면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 허가가 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다고요?
네, 6월의 첫날 본격적인 초여름의 시작답게 다소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가까이 올랐고요. 남부지방은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기온이 31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오늘보다 옷차림 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 속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더위는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맑고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남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 중이니까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총대를 맨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제는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아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히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백신 접종과 발맞춰 내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가 여름을 언급한 만큼 지급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역 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재난 기본소득으로 한 차례 이슈를 선점했던 이 지사가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관건은 곳간 열세를 쥔 재정당국입니다.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거치긴 했지만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논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이 대선 전 돈풀기에 나섰다는 야당 공세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번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논란 속에 오늘 공식 출간했지 않습니까?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로 이 조국의 시간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많은 부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검찰 조직뿐이었다며 이 촛불 혁명보다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표적 수사를 통해 정부 압박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총장 취임 직후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어이가 없었고 단호히 거절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당사자는 이미 수차례 한 7, 8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그걸 또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조 전 장관 옹호 발언들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입이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샀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패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이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포함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호수 총장의 의견을 듣고 수사권 개혁의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제 개편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오전 시장의 법정 출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재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를 5분 정도 앞두고 변호인 2명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보다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와 부산 시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열린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재판부가 묻자 오전 시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인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공개되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드러나게 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2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오전 시장의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12월에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의 재판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비공개로 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조작된 점이나 사용 흔적 등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4월 25일 새벽 3시 37분쯤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이후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일 아침 7시 2분쯤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까지 휴대전화에 깔린 건강관리 앱에도 보행수 등 움직임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측이 첫 공판 기일에서 첫 번째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김태현은 이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살인할 마음을 품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진술했죠.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범행 사실이 조금 더 구체화됐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밝힌 건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루어진 김태현에 대한 첫 공판에서였습니다. 법정에서 김태현에 대한 신상을 묻는 인정신문이 끝난 이후 곧바로 검사 측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SNS 등으로 친분을 쌓다가 지난 1월에는 실제로 만남도 한 차례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거부 의사에도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택 주소가 나온 택배 배송 사진을 발견한 뒤 집 주변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집 앞에서도 만남을 거절당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들도 피해자를 두둔하자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김태현이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품게 됐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도 접촉하게 될 경우 이 살해할 결의를 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구한 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자택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착한 뒤엔 물품을 배송하러 온 것처럼 꾸며 현관문을 두들기고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 여동생을, 이후에 도착한 어머니와 피해자를 차례대로 살해했다고 검찰 측은 말했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피해자 여동생을 살해한 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김태현이 살해를 결의했다고 본 반면 김태현 측은 계획한 건 아니라고 일부 부인한 겁니다. 김태현은 그동안 법원에 반성문을 모두 내부 제출했는데요. 이날 법정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유족 측은 김태현이 제출한 반성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주거 침입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에 김태현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주입니다.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나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팔고 산 마약 사범 등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 판매책 49명을 검거해서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류를 구매해서 투약한 구매자 472명도 붙잡았습니다. 펜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자의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누구나 깜빡 속기 쉽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모 씨는 홈페이지로 들어온 숙박 예약에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아요. 인원이 4인 이상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이후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이 잇따랐지만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차례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 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예약 그거 대행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던데 그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제 걸로 해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 송금인과 금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좀 현재로서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경찰은 펜션 주인 이 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같은 일당의 소행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30일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이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고려아연은 사과문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과 협력회사 그리고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10년 사이 노동자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 지난 2월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신도심에 쓰지 않는 저수지를 메워서 농산물 유통센터와 골프장 등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광주 신도심 수안지구에서 준공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농산물을 모아 선별하고 판매까지 하는 시설이 들어선 겁니다. 이 일대는 원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저수지였습니다. 저수지 땅 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공유 수면인 저수지를 매립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저수지를 메웠다는 겁니다. 공유 수면 매립은 공사를 했을 때 형질 변경이니까 당연히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그냥 메꿨죠, 그것이. 이후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은 유지해서 잡종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형질 변경에 대한 관련 서류, 소유권 확보와 80% 이상 확보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를 그때 당시는 아직 매입을 안 했는데, 그것을 매입한 걸로 간주를 하고. YTN은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실질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땅과 건물은 경매와 기부 체납을 둘러싸고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남아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50여 곳. 물을 쓰는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저수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먼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어떤 네. 제도입니까?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한 취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 7월 말에 시행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 시스템 정비 이슈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칭 그대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임대차 2법의 후선 지원 성격이 강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다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도지역에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에서 이제 군 지역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초단기 계약이라고 해서 30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악용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30일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네, 누적했을 그렇습니다. 때 30일을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면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일단 정부가 1년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다 보니까 1년 동안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과태료를 무냐 하면 그 자진 신고했을 때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여 동안은 일단 유예 기간 동안은 크게 뭐 그 부분과 관련된 진통은 없을 것 같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전의 거래 계약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당연히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쭉 나가고 있는데, 앞서 그래픽이 좀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신고하는 게 또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신 신고도 가능한 거죠? 예. 그 대위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위임장을 받게 되면 그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그 거래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제 개인 정보를 적게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물건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적고, 나머지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날인을 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분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됐기 때문에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고 또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이 또 다른 세입자에게 좀 전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 이익법과 관련된 후선 지원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중립적인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명분은 명확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혹은 임대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소득이 노출되다 보니까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단 과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정부가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소득 부분이 명확하게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세금 확보 차원이라면 일정 수준 감내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그 거래 건수들이 임차인을 중심으로 이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일단 세원 확보와 관련된 문제점은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장은 이 과세 목적의 전월세 신고제는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 과세 목적으로 실제로 그 사용이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원이 소득이 추가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는 그렇게 임대인에게 부과된 그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결국 집을 빌린 사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득세의 수준이 본인이 이제 임대 수입을 올리는 수준에서 얼만큼 차출이 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최근처럼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커지는 것처럼 재산세도 그렇고요.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세금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을 월세입자에게 혹은 전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슈가 있는 반면에 지금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세원 노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전가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가되는 수준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당장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도의 안착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년여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도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죠. 5월 31일까지는 최대 65% 수준까지 양도세를 부과했다면 오늘부터는 75%까지 최대 부과하고요.
그리고 2년 미만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기존에는 최대 한 40% 수준에서 부과가 됐다면 앞으로는 60%에서 한 70% 수준까지 중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세율이 0.5에서 2.7%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0.6에서 3%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자 중에서 이제 규제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최대 3.2% 수준이었다면 최대 6%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체감상 2배 이상 뛸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과 관련돼서는 6% 단일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 개정된 부분을 좀 보면 결국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중과 세율이 30%포인트가 추가로 더 얹어지니까 결국 그래서 75%. 네, 그래서 75%가 되는 거고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 10억일 경우에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부의 원래 목표는 이렇게 유예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6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기 전에 다주택자가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시장에 갖고 있던 매물들을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기대 예상은 빗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시장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된 국면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75% 앞서 설명하신 20% 포인트의 중과 대상을 늘리는 그러니까 징벌적인 과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시점부터는 더 물건을 팔기 어려워진 상황일 뿐더러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의 경우 65%까지 중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상에서도 중과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팔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우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그래서 일부는 정리를 하셨고 일부는 증여로 돌아서셨고요. 일부는 이제 매도를 못했으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 부동산 114에서 이제 매년 현 정부 들어서 2016년부터 해서 2017년에 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월 대비 6월 상승폭을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5월 대비로 6월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일 과세 기준점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미 올해 6월 1일 이후에 팔든 내년 5월 31일에 팔든 과세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자분들은 특징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든 5월 31일, 내년에 5월 31일에 사든 본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물은 축소되는 반면에 사실상 수요자분들은 더 점중해서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튀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권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기대 심리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6월 1일인데 과세 기준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좀 완화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이제 특별 대상으로 따로 취급을 해서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6억 원 이하에서는 0.05%포인트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이제 여당 쪽에서 9억 원 수준까지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을 좀 완화해주자 했던 거고요. 거기와 관련된 대상이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에 위치한 대상 가구가 보시면 한 59만 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이 59만 채가 평균적으로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어난 폭만큼 이게 절감이 되냐 하면 실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18만 원 수준이 특정 그 가구, 그러니까 특정 저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9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그렇게 네. 체감상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 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네. 공시가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으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시가로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가로 표현하면 보통 한 3억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6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9억 원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네.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 보통 한 12억 원 정도까지 커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은 한 12억 원 수준이 9억 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예. 추가로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시가 기준으로 하면 9억에서 12억으로 그 재산세 감면 상한 기준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얼마 전 맞습니다. 뭐 KB 자료를 봐도 그렇고 네. 그 서울의 집값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 11억 원 안팎 정도 되는 건데 예. 상당수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도 이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폭이 0.05% 포인트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8만 원 수준이 체감상 많을 수도 있고 혹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이 무주택 실소유자에 한해서 LTV 우대 혜택도 20%포인트 네. 높이고 우대 조건 완화도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 DSR 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LTV 이 완화 혜택이 비교적 좀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선 40% 수준이고요. 그리고 효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수준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10%포인트씩 완화해줘서 50%, 60% 적용을 받고 있었죠. 이 부분들을 현재 여당 쪽에서 20%포인트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수요자는 60%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 여력이 넓어지는 거죠. 네. 문제는 그 아까 설명하신 DSR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는 최대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9억 원에 해당을 하게 되면 LTV 60% 적용을 받게 되면 5억 원 이상 대출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한도는 4억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래 9억 원 수준에서 투기과열지구 40% 아닙니까? 3억 6천밖에 안 나오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최대 한도가 4억 원이니까 그 한도를 넓혀주더라도 4천만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대출 규제 완화 폭 20%포인트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예. 그 최대치를 4억 원으로 정하면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일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논의되고 있는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법상 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9억 미만 시가 기준으로 9억 미만의 집은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뭐 장기간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전혀 없었거든요. 비과세 대상이어서요. 그 부분을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12억까지 넓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굉장히 그 기준점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의 평균 가격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의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여전히 매도 관점에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고가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조차도 사실상 감면 대상이 넓어지면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더 확장되는 양상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논란 때문에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정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114 수송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에는 범죄 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이 된 42년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서울 P4G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계는 한 목소리로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주도한 만큼 그 이행을 위한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의 모든 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맡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모으다 보니 위원만 100명에 가까운 방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실무를 맡을 환경부도 탄소 중립 맞춤형 조직을 새로 꾸렸습니다. 관련 환경정책의 시작과 끝은 새로 만들 기후탄소 정책실이 총괄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여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를 순환경제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선도 모델 발굴에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니 일단 만들어진 제품은 그 가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쓰고 또 쓰자는 환경 개념으로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Again, these statistics is a sobering reality that less than 1/6 of last year's e-waste is thought to have been diverted for proper recycling and reuse. Should this trend continue, the future paints a bleak future. 우리 환경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이번 P4G 정상회의 기간 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인데 의욕적인 시작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폭이 3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상황과 대비되면서 기저효과를 누린 가운데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50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6% 늘었습니다.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41%였던 4월에 이어 처음으로 2달 연속 40%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선박을 제외한 14개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100억 달러를 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90%대, 석유 제품은 16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수출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어난 것처럼 세계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에 민감한 중간재 품목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WTO에 따르면 주요 10대 수출국의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수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2.3%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간에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를 가름할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 꼽힙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백신 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이 수출과 경제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문이과 첫 통합 수능을 앞두고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모레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졸업생도 함께 치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고 탐구 영역도 사회와 과학 탐구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뀐 체제에서 수능 출제 기관이 시행하는 첫 모의평가가 오는 3일 치러집니다. 이번 평가는 3, 4월 학력평가와는 달리 졸업생들이 합류해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또 9월 모의평가 결과는 수능 원서 접수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평가가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주안점은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 거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통 과목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고 선택 과목은 쉽게 낼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이 큰 관심입니다. 3, 4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상위 등급을 이과생으로 추정되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가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생까지 합류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 이과 선택 과목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이과 선택 과목을 마지막에 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를 고려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험 성적은 오는 30일 통보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미국의 감청 의혹이 폭로되자 독일과 스웨덴 등 해당 국가 모두 발끈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hat die Berichterstattung zur Kenntnis genommen. Sie steht zur Aufklärung mit allen relevanten nationalen wie internationalen Stellen im Kontakt. Sen har jag då speciellt frågat efter information kring svenska företag, svenska intressen och svenska medborgare. Så att vi har velat haft full information och korten på bordet i det här.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덴마크와 미국의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t donc nous sommes en attente de ces réponses. Ce sont les personnes qualifiées qui auront ces échanges, d'une part pour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ces faits passés et surtout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les pratiques présentes. 감청 당사자로 거론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영라디오 DR은 일요일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덴마크 군사정보국의 협조를 얻어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고위층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덴마크 인터넷 케이블망과 첩보 시스템으로 이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채팅 앱의 메시지까지 수집했습니다. 감청 당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이번 의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달 중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해서 똑바로 설치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사 직전 준비 과정에 대한 검증을 마친 누리호는 이제 최종 리허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약 47m, 무게 19톤에 달하는 누리호 모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중한 이송 장치에 실려 약 2km의 거리를 1시간여에 걸쳐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누리호 모델은 서서히 세워진 뒤 마침내 발사대와 연결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이가 길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송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고, 오늘 이송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과 2단, 3단이 모두 조립된 누리호의 완전체 모델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돼 누리호를 지탱하는 발사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발사할 때 누리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연료 주입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발사대가 누리호를 발사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행 모델의 건전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누리호를 드디어 하늘로 발사를 시키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누리호 모델은 한 달 동안 추진제와 연료 주입 등 추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발사대 성능 검증까지 마친 누리호는 오는 8월 최종 리허설을 거친 뒤 10월 우주를 향한 첫 도전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 시대, 주문용 키오스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도 꺼려지죠. 손가락을 직접 대지 않고도 화면 속의 제품이나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올해의 발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주문용 키오스크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대 물건을 선택하는 일반 키오스크와 달리 손가락이 화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지 않아도 제품이 선택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키오스크 위에 장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자의 시선과 손가락 움직임을 포착해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적용 가능해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올해의 발명에 선정됐습니다. 카메라만 달면은 디스플레이 앞 공간 전체를 제어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키오스크나 공공장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데 들어가면 화면을 닫기 전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잠수함처럼 생긴 이 기계는 물 위를 떠다니며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입니다. 물과 기름을 동시에 흡입해 분리한 뒤 물은 배출하고 기름은 회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 사고의 92%를 차지하는 1000리터 이하의 소형 사고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안경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 가상현실처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발명품. 플라스틱을 먹는 균을 활용해 플라스틱 재생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역재란 출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는 우리 발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해주신. 올해 마지막 날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올해의 발명왕을 비롯한 총 82명의 발명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통일부는 비대면으로 남북 이산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화상 상봉장 7곳을 전국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중에 시작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해 화상 상봉장 증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는 화상 상봉장 증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완구라고 속여서 총기 부품을 밀반입한 뒤 실제로 총기를 만들어 판 동호회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권총 5정과 소총 1정을 압수했는데 일반인이 조립했지만 위력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든 완구용 프레임 위에 나머지는 실제 부품을 올려 조립한 권총입니다. 부품은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했는데 자동차 부품이나 완구로 속여 밀반입 과정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탄을 넣어 발사했더니 1cm 목판 7장을 그대로 뚫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빠져나온 부분이 더 크게 뚫린 건 실탄이 회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열 안에 실탄을 회전시키는 강선이 있는 실제 총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총에 관심이 많은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제작했는데 적발된 총기는 권총 5정에 소총 1정입니다. 권총 가운데에는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조승희가 들고 있던 글록 19도 있습니다. 탄두와 탄피를 밀반입해 실탄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폭발 사고가 나면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흔적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밀반입한 부품으로 조립해 판매까지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호신용이라든지 전쟁 발발했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였다. 이래 하지만 SNS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력 조직이나 강력범죄 또 실제 총기는 프레임에 추적 가능한 총기 번호가 있는데 해당 총기는 프레임이 완구여서 번호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총기 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건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직접 총기를 제작한 사람 가운데에는 현역 부사관도 포함됐고 실탄을 확보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군 경찰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제작해 판매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부품 조달과 제조, 구매 등에 관여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2주기를 맞아서 추모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유람선이 침몰한 다뉴브강 사고 현장 인근 머르기트 다리 옆에 추모 조형물을 세우고 사고 2주기를 맞아서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조형물 제작 등 제막식에 든 비용은 헝가리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의 빌보드 핫백 순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백은 한 주 동안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BTS의 버터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순위에 포함됩니다. BTS는 지난주 핫백 1위에 오른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많은 순위 예측 사이트에서는 BTS가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에 힘입어 1위에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자 사실상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이 부부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가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며 인력 자원의 우세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00여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10년간 증가율이 5.38%에 그쳐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 인구는 1,200만 명으로 떨어지며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은 인구 증가에 맞서 1978년 말 11기 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다가 2015년 10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등으로 노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자녀 허용은 이미 예고돼 왔던 조치입니다. 低生育已经成为大多数发达国家普遍面临的问题，这也许将来也是中国要面临的现实的问题。中国呢将推动高质量发展，有针对性的制定人口的相关战略和政策。 중국의 변화는 미중 갈등 속에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억 인구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며 2, 3년 안에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9도, 광주의 기온은 29.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날씨가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광주의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내륙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